활동하고 계신 명지대학교의 박영석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패널로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지하안전평가센터장님이신 이지영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신 김대상 연구원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지하안전협회 이용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지원택의 이재호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송천의 김혜민 변호사님이십니다. 각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쌓으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토론,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이크를 좌장이신 박영석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명지대학교 안에 스마트 사회인프라 유지관리 대학원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같은 스마트가 들어가서 저를 이렇게 좌장으로 불러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좌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실 많은 걸 지금 배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명칭에 맞게 스마트 건설 교류회에서 그 스마트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사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 회사 대표님들, 그리고 공공기관, 도로공사나 철기원, 또 뭐 서울시에서 또 다 이렇게 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호 회장님, 협회장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각 분야에 많은 그 전문가들의 그 기술 교류회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 방법은 일단 토론은 한 분당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이제 시간을 드리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발언 순서는 제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토론이 끝나면 요 플로어에 한 3분이나 한 5분 정도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가장 준비가 안 된 사람부터 하라고 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스마트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대해서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초대를 받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철도 분야만 2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도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그래도 저도 K 지하 도로라든지 지하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지하 고속도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철도 지하화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큰 좀 그림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같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은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뽑아내고 또 특화된 부분들은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나 또 법제도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석사과정 때 터널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89년 그때 이제 터널공학, 안방공학을 제가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락 미케닉스를 처음에 접하게 된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박사과정에 토진 전공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 공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됐고 제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터널의 어떤 매진이라든지 면진 이런 쪽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지하 공간에 대한 개발 이쪽은 거의 한 40년 정도 계속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그런 테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잠시 이제 철도에 와서 철도에 좀 외도를 하고 있는데 철도 분야에 또 오니까 철도도 우리나라가 워낙 국토가 좁다 보니까 철도의 철도가 고속화되려면 선형이 상당히 곡선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선형이 이제 직선화되는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직선화되면 터널을 건설해야 되고 또 터널을 건설하다 보면 지하 공간을 또 개발해야 되고 뭐 그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관여되어 있는 프로젝트만 해도 해저철도도 제가 지금 관여가 되어 있는데 호남 제주 해저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하 공간 개발입니다.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그 본격적인 해저철도에 대한 물론 이제 뭐 보령 쪽에 이제 해저도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해저철도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무궁무진한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이제 철도 터널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뭐 안전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수심이 상당히 깊은 바다 밑에서 또 고수압 조건에서의 방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철도 쪽에 제가 좀 여기 그 마지막에 남아 계신 분들 상당히 감사한 면도 있는데요. 그 조금 새로운 이제 정보나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쪽에도 동향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경에서 나고야까지 500km짜리 철도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500km 초고속 자기구성 열차죠. 그런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직선구가 직선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공사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富士山 밑으로 터널 건설하다가 용수 문제가 생겨서 특히 이제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진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근접 시공이라든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철도 지하 문제도 철도 운행선 하부를 구축하는 것은 아직 국내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도 법 제도 정비부터 해서 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하중 조건이 너무 크면 이게 운행선에서의 하중에 그 큰 하중에 대해서 변이가 생기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 계층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자신감은 정말 있는가 기술은 있는 것인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철도 같은 경우 또 유지관리 쪽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코레일 이런 쪽에서 1년에 사용하는 국가 예산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정도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 예산 속에서 스마트 기술 빔으로 이제 발주하고 시공 관리하고 유지 관리까지 하는 그런 기술들이 점진적으로 아마 철도 분야에서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가 원래 도로보다도 좀 뒤에 항상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철도 쪽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철도가 좀 도로를 좀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항상 도로는 앞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아까 제가 발표 마지막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로하고 철도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도심 공간을 재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컴팩트 시티가 아주 좋은 기술들이 잘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상 의원님께서는 철도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 전반적인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그 이지영 연구원님께서 지금 지하면 국가센터장을 맡고 있으면 토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뜻깊은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이제 스마트 건설기술 교류회 우리 존경하는 조성훈 회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참여해 주신 모든 전문가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석 교수님, 스마트 기술과 함께하는 지하안전의 미래를 토론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지영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하안전 관리 검토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민간의 이제 주요 지하안전 사업에 대해서 안전 제언을 하고 이제 현장 점검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다양한 지하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3,000건 이상의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굴착 공사장에서는 이제 주변에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이제 흙마디 가시설을 설치하죠. 그리고 이 가시설의 경사라든가 건물 농사, 그리고 균열, 지하 수위 이런 것들을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는 이미 IoT 센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무선이나 자동화 계측도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계측 항목들이 개별로 허용치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것들의 어떤 연계 분석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설계 시 예측한 것과 현장에서의 데이터 간에 좀 큰 간극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것들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제 잔여 공사 기간 동안 그런 거동을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제 BIM, AI, 비파괴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들에 대한 소개하고 이제 스마트 지하안전 시스템, 그리고 지하고속도로 사업, 또 제2차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셨는데요. 이 첨단 요소 기술들이 현장에서 자동으로 연계 분석되고 즉각적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공유 환경의 어떤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형 사업을 주도하는 이제 공공발주청에서 먼저 건설 유형별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공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런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초기 투자 비용뿐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을 좀 고려한다면 어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좀 확대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다 사이트에서 계측 데이터를 이용한 역해석 기법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공 단계에서 수치 해석 모델을 자동으로 보정을 한다면 이 공사 기간에서는 좀 현실에 가까운 이제 집안, 지하 수위, 그리고 이제 흙막이 가시설의 거동을 좀 예측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빨리 시장에 내놓으신다면 이 시공 단계에서 좀 합리적인 거동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그리고 스마트 지하안전 관리 기술의 어떤 표준화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 추진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이 개발 단계에서 실무자들의 좀 목소리를 반영해서 기술과 현장의 격차를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면한 저희 지하고속도로 건설에서는 스마트 기술의 도입과 활용으로 지하의 안전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평가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좀 많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호 협회장님께 토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순서를 좀 잘 앉아야 되는데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근데 우리 이재영 센터장님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언 몇 가지만 할게요. 제언. 오늘 발표 너무 좋았고요. 다 의미 있는 발표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안전을 이렇게 봐요. 안전은 사고의 위험도를 줄이고 수명을 늘리고 하면 된다.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이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측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싶고요. 사고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 잘하면 되죠. 시공 잘하면 되고 유지관리 잘하면 돼요. 근데 아직 미흡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뭐냐면 저희 잘못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정부의 잘못이고 또 우리 학자분들의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외력이죠, 외력. 가장 대표적인 외력이 뭡니까? 토합과 수합이죠. 이거 하나도 우리나라 지질 조건, 집안 조건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1960년도에 만들어 놓은 외력을 지금까지 쓸 겁니까?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그렇죠.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연구의 수준이에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정립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기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계측에 대한 부분. 오늘 이제 계측에 대한 부분도 역해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계측 관리 기준 자체가 아까 우리 그 마이다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1차, 2차, 3차 절대치 관리 기준으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사고 현장을 제가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엊그제까지는 1차 관리 기준쯤 밑에였다가 바로 사고 나기 몇 시간 전에 3차 관리 기준 초과해요. 이건 관리가 아니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착할 때 벽체의 변이 기준이 있어요. 오늘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로, 철도. 터널의 변이 관리 기준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제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지하화 한다고 했어요. 도로, 철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숨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방제 기준 바꿔야 됩니다. 대심도와 장대와 지하와 그 교통시설물이 만들어지면 사고 나면 재난이에요, 재난. 대심도 관련된 우리 교통터널에 대한 방제 기준 별도로 없어요. 맞지도 않아요. 지금 시설하고.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지하 7, 80m 밑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6분 만에 탈출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네. 이 점을 꼭 유념해 봐야 됩니다. 시설물 자체의 어떤 강도나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나라 그 정도 기술이 있어요. 방제에 대한 부분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오늘 BIM 얘기했어요. 설계 BIM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시공 BIM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국가에서 올해서부터 유지관리 BIM을 한대요. 발주처가 다 달라요. 설계 때 BIM 해놓고 시공 때 다시 또 BIM 하고 유지관리 때 BIM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설계 BIM 갖다가 커스터마이징 해서 시공 BIM 쓰는 거고 다시 커스터마이징 해서 유지관리 BIM 쓰는 겁니다. 그게 효율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이 시공부터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자산관리가 돼야 돼요. 그 SM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측이에요. 여러분들 말씀하셨어요. 예측의 목적이 뭡니까? 사고 하나 줄이자고? 아니에요. 눈을 많이 만들자는 거예요. 눈. 보는 눈. 그게 뭡니까? 관제화 돼야 돼요. 실시간 관제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그 관리 주체, 그 다음에 그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수들에 대한 아주 따가운 그런 질책이 있었고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저는 구조 전공인데 교량이나 이런 데는 정말 예리해요. 대한민국 우리 도로나 철도를 다니는 그런 예력에 대한 많은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게 늘어났는데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 그 지방공학회 회장이 계시는데 가서 지금 강력히 한번 제가 실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 그 이재호 그 지원택 대표이사님 그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이 자리를 잘 만들어서 망했다고 했는데 저는 더 망했습니다. 이재영 센터장님도 말씀 다 하시고 저 또한 이렇게 다 쏘았는데 그래서 앞에서 두 분들이 다 발표를 갖다가 말씀을 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가짜뉴스가 없는 집단지성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많은 기술적인 경험을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하안전 관한 특별법이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승인기관, 그 다음에 검토협의기관, 그리고 전문 엔지니어 업체 등에서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사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 또한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하안전 관리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하안전에 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하안전의 미래라고 했는데 도리어 지하안전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하안전의 현재의 문제라면 불안정한 상태, 형상 등의 예측 예방이 중요하며 이러한 예측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 업체가 생각했을 때는 총 3가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범용적인 스마트 기술의 보급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 간의 협력과 협업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 적용을 통한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예측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현재의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고 한 건이라도 줄이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 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 지하안전에 대한 예측 예방을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스마트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배드리고 계신지 상당히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일찍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는 우리 김혜민 법무부 송천의 변호사, 김혜민 변호사님께서 토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결론 겸해서 또 우리 쪽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송천 김혜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있고 도시계획 쪽에 관심이 많아서 요새 도로 철도 지하화가 이슈가 있는데 이런 새롭고 발전적인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도시가 최근에 이제 공간과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수요를 갖기 시작했어요. 네. 도시에 대해서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제 지상 부분을 재미있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와 철도가 지하화돼서 지역의 연결성이 생기고 그리고 교통체증도 완화된다고들 하고 그리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지상 공간의 활용이 증대돼서 친환경 인프라가 조성된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도 해요. 근데 이런 다양한 장점들과 함께 또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이제 수반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 변호사로서 볼 때는 이게 공공사업하고 이제 도로와 철도 공공사업인데 공공사업하고 땅이 국가 소유가 아닐 수 있거든요. 사유지일 수 있어요. 그럼 사유지의 지하 공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대규모 불착으로 인해서 사건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수 유출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지하수가 유출되고 또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지하수가 유출되면 인근 지역의 지하수들이 고갈돼서 뭐 용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토양이 침식되고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한 규제 등이 주요 법적 과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신데 지하 공간 예측을 이제 하기 어렵다고 해요. 지방이. 저는 잘 몰랐는데 지방에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적인 요인이나 지방의 분석, 그리고 설계 시방의 오류나 해석의 오류, 그리고 시공의 오류, 그리고 관리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터널의 붕괴나 이제 지방 친화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변호사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고의 예측보다는 사고의 관점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민사손해배상, 공작물 책임, 그리고 중대재해 등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의 문제가 있고 또 보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의 문제가 있고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이런 다양한 법적 규정들이 모든 분야에서 건설, 환경, 행정, 민사, 형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BIM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AI, IoT, 뭐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뭐 로보틱스도 있고, 뭐 드론, 뭐 3D 모델링,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책임과 규제의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의 분배가 누구한테 될 것인지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사실 이런 기술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예측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져서 다시 그걸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나 철도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인프라나 그리고 신설 인프라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연결의 문제, 그리고 지하 교차로나 지하에도 이제 분기점이나 뭐 분기 시설이나 이런 설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하 터널의 교통이나 많이 말씀하신 재난 안전 문제 해결 등 이런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스마트 건설 기술이나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용한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게 법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사실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하면서부터 정부, 지자체, 민간이 꾸준히 제기해 왔어요.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근데 법이 느리다고들 하시죠. 근데 법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한 번 정하면 조금 바꾸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나가야 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존에 말씀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존 법체계가 전통적인 건설 방식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 도입을 이제 약간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이제 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지영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제 공유 체계를 구축해서 이게 좀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스마트 기술의 발전 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그러려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법률가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스마트 건설 장비나 자재의 인증이나 허가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 로봇이나 건설 자동화 기술을 이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무선 머신 가이던스나 머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무선국하고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인허가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스마트 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국가 전문 자격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공공사업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문제냐면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할 때 공사비가 증가한다고 하면 스마트 건설 기술이 안전관리비에 계상하게 돼서 직접비에 계상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에서는 수주할 때 스마트 기술을 쓰면 오히려 공사비가 증가해서 수주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를 전체적으로 의무화하면은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비용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이죠. 이 기존 제도와의 충돌 외에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가장 맡고 있는 높은 허들은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로 이체화법도 이제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민간들이 이제 그 지상 부분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주저리 말을 해봤는데요.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 이제 그냥 법을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을 몇 가지 나눴다고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욱 활성화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세계는 지금 스마트 기술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다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규제를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원론적인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말로 정책을 바꾸는 지금 우리 서울시나 도로공사나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는 일들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에 이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스마트 기술의 어떤 개발이나 그리고 사용자 입장이 아니고 또 오히려 그 옆에서 보시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들,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교육 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성민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좀 그 스마트 기술 아래서 디지털화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를 치면서 한번 끝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